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르네 지라르의 세 권의 책을 저자 김모세가 상당히 깔끔하게 요약한 욕망과 폭력과 구원의 인류학입니다. 갑자기 모방과 욕망이라는 주제가 튀어나와 많이 놀라셨죠? 다른 순서의 배치에도 무리는 없겠지만 심리학 관련 분야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여러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살펴보려 합니다. 모방 욕망의 삼각형 모델이라는 하나의 주된 개념을 세 권의 책을 통해 일관되게 발전시킨 지라르의 역량도 대단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동시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저자의 역량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권의 핵심은 들어가는 말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방 욕망의 갈등이 확산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고조되면 그 위기를 해소해서 공동체의 단합을 이뤄내려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다시는 그런 집단적 폭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금기라는 예방책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규칙과 질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핵심 개념만 살펴볼 테니 자세한 설명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지라르는 사람들의 심리와 갈등의 근원을 욕망의 대상과 그 대상을 욕망하게 만든 장본인인 모델, 그리고 그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라는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모방 욕망의 삼각형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모델의 존재, 그리고 주체와 모델 사이의 정신적인 거리입니다. 제3자이자 매개자인 모델의 존재는 욕망이 개인적이고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욕망이 발생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타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체와 모델 사이의 정신적인 거리는 외적 매개와 내적 매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욕망하는 주체와 모델 사이가 근접해 있는 내적 매개의 경우입니다. 내적 매개의 경우 처음엔 특정 대상을 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욕망하는 주체는 자신도 모델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모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후부터 대상은 중요성을 상실합니다. 교환 가치가 사용 가치를 넘어선 거죠. 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모델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델에 버금갈 만큼 상승시키려는 경쟁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런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다수가 공통된 모델과 경쟁에 빠지면 그 결과 공동체 내에는 폭력이 탄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요. 대상은 중립적이라서 아무 잘못이 없고, 주체의 잘못이라면 무지에서 모델이 가리키는 손끝만 쳐다보며 불나방처럼 돈키호테처럼 무조건 덤벼든다는 것뿐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모델에게 있습니다. 주체에게 자신을 모방하도록 꼬드겨 놓고서 주체가 본격적으로 모델을 모방하려고 덤비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자신을 넘보지 말라고, 너와 나는 애초부터 다른 존재라고 정색합니다. 이런 이중 명령이 주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내적 매개에 욕망하는 주체는 항상 타인 또는 모델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합니다. 타인 또는 모델의 시선이 자신의 열등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체성을 간섭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타인 또는 모델의 무관심도 참지 못합니다. 다수가 갈망하는 대상에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는 주인의 상징이고, 타인 또는 모델이 그렇게 주인이 된다면 동시에 그런 대상을 추구하는 자신은 곧바로 노예로 전락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이중 명령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모델이나 주체나 모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왜 상호 모방을 통해 모델과 주체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갈등과 폭력과 위기감이 고조될까요? 이에 대해 지라르는 차이란 공동체 내에서의 위계 질서이고 정체성이며 의미이다. 그래서 차이의 소멸은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결국은 폭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라르가 말하는 차이란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라는 공자의 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공동체 속에서 맡은 바 본분을 지키고 충실하면
모든 것이 자연히 균형과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정업 또는 정명에 해당하고요. 고대 동양에서 신분과 혈통 그리고 그에 따른 천직은 하늘이 정한 대로 타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무너지면 당연히 균형과 조화와 아름다움도 무너지는 게 되고, 그러면 해당 공동체엔 폭력과 혼란과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지라르가 생각한 차이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이 지금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평등 개념과 공존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고조된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완전한 차이 소멸이 일어나 동질성만이 지배할 때 구성원 모두는 괴물 같은 짝패가 된다고 지라르는 말합니다. 짝패로 번역된 영어 단어 컬리의 기본 뜻은 속기 쉬운 얼간이입니다. 굳이 짝패라는 단어에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원들 전체의 완벽한 호환성, 폭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하는 자는 닮았다.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욕망, 동일한 증오가 들끓는다. 서로 완벽한 일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동일한 환상이 존재한다는 지라르의 설명을 보더라도 그저 차이와 다양성이 사라진 채 동질성과 획일화가 지배하는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감정적으로만, 그것도 폭력적으로 대립하는 사회라고 보면 무방할 듯합니다. 토머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모습처럼 말이죠. 붕괴를 막기 위해서 찾은 첫 번째 예방책은 금기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피였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는 한 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폭력이 나타나면 피도 모습을 드러내죠. 한번 피를 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하게 확산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폭력의 전염성에 대한 상징이 됩니다. 고대 원시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싸움을 금기시하고 생리 중인 여성들을 배척한 이유도 피, 즉 폭력의 전염성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고, 쌍둥이를 배척하거나 관혼상제를 공동체 전체의 중요한 의식으로 여긴 것도 그것들이 차이의 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금기들을 억눌러 두기만 한다면 숨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에는 제의적 성격을 지닌 축제가 존재하고 거의 예외 없이 금기의 위반이 동반되죠.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즉 바쿠스 축제와 중세 유럽의 바보들의 축제가 그 사례입니다. 축제 동안 사람들은 대체로 가면을 착용한 채 며칠에 걸쳐 당시 금기들을 마음껏 위반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이때 가면은 차이 소멸, 의미의 상실, 총체적인 무차별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익명성이라는 멍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축제가 끝나고 구성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가 오면 그렇게 신났던 금기의 위반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질서한 모습인지 모두에게 분명히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지라르는 제의나 축제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실제적 위기에 대한 모의 훈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나 소극적인 제의로는 예방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구성원들 모두의 폭력을 단 하나의 대상인 희생양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외침이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희생양은 공동체의 평균값이 아닌 양극단에 있는 인물이나 대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고아, 여성, 외국인 등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모든 갈등과 폭력의 원인이 바로 그 희생양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꼬투리나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넷째, 구성원 전체가 희생양에 대한 폭력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지적 부조화로 힘들어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결함과 오물을 어깨에 짊어진 채 죽거나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희생양은 신성한 존재로 둔갑해서 전설과 신화가 됩니다. 희생양 덕분에 공동체엔 다시 평화와 단합이 찾아왔기 때문에, 즉 희생양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원한 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토템과 타부라는 책 제목처럼 위기와 극복, 희생양과 신성한 존재, 폭력과 성스러움은 결국 희생양 메커니즘의 양면일 뿐입니다.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희생양의 무고, 즉 허물 없음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존재가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건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적 무지이죠. 공동체에 만연한 갈등과 폭력의 원인은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음을 몰라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한심한 모습으로 짝패화, 즉 컬리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무지할수록 폭력적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아가 다시 찾아온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는 바로 희생양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90일의 토머스 길러비치의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 2장 제목인 없는 규칙 발견하기인 셈이고, 그것이 평균 회귀 효과임을 모르는 셈이죠. 이런 과정에서 진실은 저 너머로 내던져집니다. 이렇게 진실은 가려지고 사라진 채 구성원들 모두가 자행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즉 무지를 지라르는 사탄, 악마, 마귀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모르는 건 죄라고 말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보이노라라는 책 제목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집단적 무지와 폭력에 의한 것이라는 태초부터 감춰진 진실이 역사상 2번 폭로, 즉 2번 계시됨으로써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사탄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망에서 비롯된 인류의 원죄도 타인의 욕망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모방적 속성에 기인한다는 설명 정도를 제외하면 저자 김모세도 파일에서 여러 번 비판했듯이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